이번 사연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20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자기를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면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에 쓰니님이 냉정하고 날카로운 말들로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 다니는 미혼녀입니다. 가정사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하소연이나 하려고요. 제가 굳이 속상해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며칠 신경이 쓰이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재혼부부입니다. 아빠와 저의 생모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엄마를 생각할 때 나를 낳아준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저를 낳고 아빠와 이혼한 엄마를 엄마라고 호칭하지 않고 저의 생모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 여자라고 하고 싶지만 읽으시는 분들이 혼동이 올 것 같아서 그냥 생모라고 할게요. 아빠와 저의 생모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빠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손녀인 저에게는 다정다감한 분이지만 말을 두서없이 하시고 눈치 없이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이나 손주들 입에 들어갈 것보다 당신의 입에 들어갈 것이 먼저인 분이세요. 아빠와 저의 생모는 결혼을 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저의 생모는 시어머니인 할머니와 트러블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어도 할머니와 같은 시어머니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항상 자신이 우선이고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절대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까요. 저의 생모는 부잣집 딸로 자랐는데 할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참고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빠와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빠는 전처인 저의 생모에게 참 잘했다고 알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 것도 몇 달밖에 안 되고 자꾸 고부 갈등이 일어나니 아빠가 저의 생모와 분가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와 저의 생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유치원 때 기억은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엄마인 저의 생모보다 아빠가 저를 더 많이 돌봐주고 놀아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을 보면 저의 생모는 자기 아이에게 별로 정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놔두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이혼을 하고 저는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아빠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많이 예뻐해주며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우리 엄마를 이렇게 부르기는 싫지만 읽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새엄마라고 할게요. 새엄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떨떨한 저에게 장난을 잘 쳤습니다. 저에게 말도 편하게 하고 19금 농담도 잘해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점점 새엄마와 친해졌어요. 새엄마가 워낙에 정이 깊은 분이라서 저는 아빠와 새엄마가 재혼을 하기 전부터 엄마의 정을 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재혼을 하고 아빠와 새엄마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아서 제 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우리 자매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현실적으로 엄마가 다른 자매이긴 하지만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친구들 얘기나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저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동생에게 얘기하며 수다 떠는 것이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저와 동생이 친자매 이상으로 사이가 좋은 것은 다 새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차별 없이 우리 자매를 키웠고 제가 느끼기에 새엄마는 저를 한 번도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얼마 전에 새엄마가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생모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아빠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여태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를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생모에 대한 기억도 한 조각 한 조각 이런 식인데요. 저를 예뻐한다는 느낌을 주는 기억의 조각은 없습니다. 새엄마의 얘기를 듣고 그냥 담담했습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냥 내가 생모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니 그냥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새엄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엄마의 말로는 어차피 생모가 아빠와 이혼한 후에 재혼도 하지 않았고 저 말고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으니 나중에 생모가 유산을 남긴다면 그건 제 거가 될 거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새엄마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내가 벌어 내가 살다가 결혼해서 살면 되지 내가 그런 생모의 유산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새엄마는 저에게 생모가 지금 젊고 건강하니 유산을 받고 그러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니
어쨌든 만나고 싶으면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저에게 만약 생모가 저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가 너무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엄마에게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데 내가 돈이 욕심나서 그 생모란 사람에게 가서 엄마와 딸로 지내겠냐고 화를 냈네요. 그리고 내 엄마는 엄마고 생모란 사람은 별로 관심 없지만 그냥 궁금하니까 만나나 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모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요. 50대 치고는 참 화려하더군요. 저를 오랜만에 만난다고 잘 꾸미고 나왔다고 치더라도 피부도 꾸준히 관리받은 것 같이 좋고 헤어, 가방, 옷 전부 스타일이 화려했습니다. 그냥 30대 아줌마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생모는 잘 지냈냐며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뭐 그런 어른이 오랜만에 만나면 얘기하는 뻔한 질문들을 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하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질 때 생모가 저에게 힘든 일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볼 겸 자기 사는 곳에도 놀러 오라길래 시간 되면 가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제가 생모에게 반말을 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친근감도 없고 그냥 알던 아줌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존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도 많고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친근하게 대해준 새엄마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반말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 이후에 생모를 몇 번 더 만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생모와 외할머니가 사는 집에 가서 외할머니도 뵙고 그랬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새엄마의 외할머니가 나의 외할머니처럼 느껴지지 생모의 외할머니는 그냥 동네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엄마는 교류가 없었으니까 당연한 거라며 생모에게 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하긴 뭘 잘해요. 계속 만나봐도 내 엄마는 새엄마인데요. 그래서 새엄마에게 생모를 만나는 것이 귀찮고 해서 이제 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새엄마는 제가 생모의 유산을 나중에라도 받아서 편하게 살기를 바랬나 봐요. 생모와 관계를 끊지 말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찮고 만나도 대화도 잘 안 통하는 생모와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생모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받았는데 저에게 만나자고 언제 시간이 되냐고 할 때마다 바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너무 거절하는 것도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바쁘길래 자기를 만날 시간이 그렇게 없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빴다고 했습니다. 생모는 좀 화가 난 듯이 보였어요. 저에게 딸들은 엄마랑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한다던데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모에게 나도 우리 엄마랑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새엄마가 엄마냐며 자기가 저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모는 자기는 그럼 저한테 뭐냐고 했습니다. 나를 낳았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은 젖먹인 거 말고는 한 것이 없는 생모라고 했어요. 생모는 저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고 그래서 저와 이제부터라도 살가운 모녀지간으로 살다가 자기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을 재산을 나중에 저에게 물려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모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생모가 부잣집 딸이라고 들었는데 외할머니로부터 받을 재산 잘 관리하고 나중에 비싸고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냉정하게 말한다는 생모의 말에 제가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말들을 다 했습니다. 나는 이혼 가정에서 아빠와 둘이 살다가 나를 물고 빨고 하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엄마를 만났다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편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아빠와 사는 친구들보다는 엄마와 사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다고. 아빠와 생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빠와 살게 되었고 생모는 이혼 후에 20년이 넘는 동안 나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다고. 그런 생모를 나는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러 키웠다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면서 먹고 살 만큼 버는데 내가 생모의 재산이 탐나서 내키지도 않는 딸 코스프레를 하겠냐고. 그냥 그 재산으로 나중에 늙어서 좋은 요양원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시라고
했습니다. 생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모를 그리워했던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생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별 느낌도 없었고 그냥 낯설기만 했었는데 몇 번을 만나도 마찬가지였다고.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생모를 만나는 것이 귀찮기만 했다고. 그러니 앞으로 아주 가끔만 보자고 했습니다. 생모가 울면서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고 말하더라고요. 제 바로 앞에서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조금 가여운 정도의 느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잘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잘 커줘서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생모는 아주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근황을 서로 묻는 정도예요. 그리고 얼마 전 아빠와 생모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생모가 바람이 나서였다는 것을 친할머니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생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엄마의 큰딸로 살다가 결혼해서 잘 살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악독한 생모여도 자식이 생모를 그리워하고 그러던데 제가 비정상적인 건 아니겠죠? 그냥 정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해? 이런 생각만 듭니다. 엄마랑 동생이랑 충분히 수다를 떨면서 생모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여기에 털어놓고 나니 좀 더 후련해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학창시절 쓰니님을 괴롭히던 친구가 남편의 친구 예비 신부인 것을 보고 파혼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시켰던 친구가 남편 친구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랐고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러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고1 2학기 때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자퇴하고 나서 한동안은 밖에도 못 나갔어요. 혹시라도 학교 친구들을 마주칠까 무서웠습니다. 꼭 나가야 할 일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나갔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부모님은 결국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멍하게 살았네요. 마음이 좀 추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해서도 혹시나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사람이 무서워서 신입생 환영회나 MT 같은 학교 이벤트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씩 친해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겨 저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저희 부모님은 하늘에 감사한다며 우셨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는 것이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사담도 나누며 상처가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느껴졌고, 대학생활 내내 저는 알바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알바를 하며 만났습니다.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25살이었고 남편은 31살 젊은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했을 때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나를? 왜?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때도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친구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도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대시를 받은 얘기를 했더니 응원해 주더라고요. 친구의 응원에 자신감을 얻어 난생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4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같이 아파해주고 안아주고 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중마고우라며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 줄 때 저는 소개해 줄 친구가 대학 때 사귄 친구 몇 명 말고는 없었네요.
사건의 발달은 남편 친구들이 모일 때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3명이 있는데 그 중 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예비 신부를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이기로 했고 결혼한 사람은 와이프를 데리고 나오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 함께 얼굴을 보자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고깃집에서 모였는데 가서 보니 예비 신부는 학창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중 주동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군요. 저는 너무 떨리고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오랜만이라며 옆에 와서 앉아 친한 척을 하더군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때가 생각날 뿐 그 친구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갈 때 남편이 따라오더군요. 식은땀이 흐르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창시절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 중 하나였고 주동자였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자리로 돌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돕겠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럴 친구는 아니지만 만약 자기 친구가 자기 예비 신부 편을 들거나 하면 평생 안 보고 살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자리로 함께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 잘 살았던 것 같다고요. 나는 너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서 지금까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데 너는 반성도 한 번 안 하고 당당하게 잘 살아왔나 보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친구는 저에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하는데 남편이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학창시절 왕 주동자였던 사람이 그게 할 말이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친구에게 네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다. 앞으로 너를 안 보고 살지도 모르겠다 말했고 저는 일어나면서 친구의 따귀를 때리고 나서 얼굴에 음료수를 뿌리고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너 결혼하더니 많이 달라졌다. 과거의 일을 그렇게 떠들어야 했니? 네가 그렇게 여우 같아서 내가 널 싫어했던 거야. 어쨌든 네가 나 때린 거 고소하지 않을 테니 사람들한테 오해였다고 말해.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내가 그 친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과거에 대해 저보다 더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도 내 앞에서 화도 못 내고 괴로워하는데 괜히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퇴근 후에 남편에게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보여주었더니 남편은 자기 친구를 가만 안 두겠다고 전화를 해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딴 문자를 받게 하려고 네 예비 신부에게 내 와이프 전화번호 알려주었냐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 하는 말이 예비 신부가 저에게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하고 풀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 친구와 한참 통화를 했어요. 저에게 들었던 저의 과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보낸 문자 내용이 이렇다고 문자도 복사해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가 만나자 해서 남편과 셋이 만났어요. 남편 친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육자인데 학창시절 왕 주동자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겠냐고 당장 파혼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지금은 본성을 속이고 있지만 언젠간 그 본성 드러나면 너도 괴로워질 것이라고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는 예비 신부에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너 같은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오해가 있었고 자기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네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문자 내용을 말하면서 이게 사과냐고, 이건 사람 약 올리는 것이라고, 만약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해도 헤어졌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보니 너는 인성이 정말 쓰레기인 것 같다고 말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악다구니 하는 전화를 할 것 같아서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남편도 있고 내가 당하고만 있을 사람도 아니란 것을 알지만 학창시절 각인된 기억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간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며칠 뒤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파혼당했다며?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니 시원하더냐 묻는데 한참을 웃었네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감추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나 보네? 하고 말했더니 저에게 욕을 하면서 자기 따귀 때린 것을 고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어요. 만약 너를 또 만나게 되면 내가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따귀 한 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이후로 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평생 침대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너같이 못된 사람은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제 네 연락처와 직장까지 알았으니 앞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저에게 제발 이제 그만해달라고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자기도 좀 후련한 것 같다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변하기 힘든 동물인가 봐요. 과거에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친구가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다면 저도 용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퍼붓고 나서 후련하기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면 지금보다 제 마음이 더 가벼웠을 것 같아요. 암튼 저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좋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서 좋고요. 친구를 괴롭혀 인생까지 파탄날 뻔하게 만든 사람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자기에게 피해본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대단해 보이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그 친구는 그런 인성으로 주변에 사람이나 있겠냐? 평생 외로움에 사로잡혀 괴롭게 살 것이니 우리는 이제 마음 편히 살자고 하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는 것으로 속풀이를 한 것 같아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무슨 말씀을 적으셔도 새겨 듣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딸을 공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난리치던 새언니를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미혼 여자입니다. 저도 결혼하게 되면 저희 새언니처럼 될까 무섭네요. 오래 사귀어온 남친 있고 내년쯤에 결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오빠가 2명 있고 집에서 막내딸입니다. 큰 오빠는 결혼했고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는 있는데 결혼은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예요. 자기는 능력도 별로고 해서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큰 오빠는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4살인데 너무 버릇이 없고 아나무인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조카가 보고 싶어서 언니네 집에 자주 간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오빠에게 문제가 있고 새언니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나 작은 오빠는 별 생각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가 돌쯤 되었을 때 큰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새언니가 저 때문에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조카를 안 예뻐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 오빠는 조카를 엄청 예뻐했습니다. 조카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오빠는 큰 오빠에게 옷이며 아기 용품이며 엄청 사줬어요. 저는 그때 사회초년생이었지만 나름 고모로서 한다고 했습니다. 옷과 신발 정도 사다 주곤 했는데 작은 오빠와 비교가 되니 새언니가 서운하게 생각했나 봐요. 큰 오빠에게 새언니는 첫 조카한테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뭐라 했답니다. 큰 오빠는 새언니가 저한테 서운해한다는 것을 부모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뭐라 한 적은 없지만 새언니 친정이 멀고 하니 새언니한테 잘해주라는 말씀 정도 하셨어요. 새언니 친정이 멀어서 저희 엄마가 조카를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새언니는 임신한 후로 전업주부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새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작은 오빠는 자취방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카가 저희 집에 온다고 하면 퇴근해서 바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조카 돌봐주다가 갔어요.
근데 저는 아기를 잘 못 봤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조카가 아기였을 때부터 예민해서 한 번 울면 집이 떠나가라 울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아기를 보다가 울면 새언니가 저를 째려보는 것 같고 해서 조카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조카가 안 예뻐서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워서 돌봐주지 못했던 것이었죠. 우는 아기 제가 달래다가 더 울면 새언니 눈초리가 무섭고 저보다는 엄마나 작은 오빠가 아기를 잘 돌보니 제가 굳이 나서서 새언니의 눈총을 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첫 조카이고 제가 고모인데 예뻐하기는 했어요. 조카가 좀 크고 나서는 조카와 놀아주기도 하고 우유나 이유식을 제가 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나 작은 오빠만큼 조카를 잘 돌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조카를 보면서 제가 성격상 어린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밖에서 아이들을 봐도 예쁘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고 평범한 아이들은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암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아이들을 봐도 귀엽다 예쁘다 하면서 말을 걸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언니의 눈초리가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조카를 예뻐하나 안 예뻐하나 감시하는 눈으로 항상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조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부터 새언니는 저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큰오빠에게도 하고, 저희 엄마에게도 하고, 그리고 큰오빠는 저에게 새언니가 서운하게 생각하니 좀 신경을 써달라고 몇 번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 미안하다, 큰오빠에게 말했지만 뭔가 모르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어쨌든 새언니가 서운하게 생각한다니 새언니에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조카를 안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나서기도 전에 엄마나 작은 오빠가 잘 돌봐주니 내가 더 나서지 않는 것뿐이라고요. 조카가 울거나 할 때 말고는 나도 조카랑 잘 놀아주고 하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새언니는 자꾸 자기 친구들의 시누이들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시누이들은 기저귀도 사다 주고 장난감도 사다 주고 예뻐 죽겠다고 하면서 주말마다 데려가서 봐주기도 한다고. 새언니가 울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화가 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큰오빠는 자기도 힘들다고 저더러 좀 더 잘하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분명 저희 부모님께도 오빠든 새언니든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늦게 퇴근을 했는데 새언니는 그날 집에 가서 큰오빠한테 제가 조카를 보기 싫어서 집에 늦게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대요. 자꾸 저보고 카톡 프사는 왜 조카 사진으로 바꾸지 않느냐, 조카 너무 예쁘지 않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큰오빠한테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부담스럽다고 말해봤는데 큰오빠는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여자는 아이 낳고 우울증도 온다더라. 너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알 거다. 그리고 솔직히 너는 조카를 시큰둥하게 대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내 조카 예뻐한다. 내가 버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큰오빠는 그래도 새언니 서운하지 않게 제가 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작은 오빠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작은 오빠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족들 다 있는데 새언니가 저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했더니 새언니는 울먹거리면서 저희 엄마에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고 있더군요. 작은 오빠는 형제끼리 잘 지내려면 오빠들보다도 새언니에게 잘하고 조카를 예뻐하면 만사 오케이 된다고 하길래 제가 새언니 들으라고 말했어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려면 동생을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고 자기 자식 예의 바르게 키우면 만사 오케이라고요. 아이를 버릇없이 키워서 형제간에 우애 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말했는데 조카가 자라면서 너무 버릇없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이 있건 말건 제멋대로 행동하고 물건 던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데 조카지만 정말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이런데도 오빠와 새언니는 아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
저희 부모님도 표정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았다고요. 그 이후로도 새언니는 계속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시누이이기 때문에 새언니에게 오히려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친정도 먼 새언니인데 시누이 짓 한다고 할까 봐서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저희 큰오빠 부부가 분란을 일으켜서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시작은 새언니였지만 새언니에게 동조하는 큰오빠도 똑같이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얘기했다가는 시누이 짓 한다고 할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친한 선배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배 언니 얘기를 듣고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새언니가 또 저희 집에 와서 불평을 하길래 한마디 했어요. 원래 아들 둘에 딸 하나면 올케들이 시누이 어려워서 감히 불평불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언니는 내 생일에 싸구려 화장품 한 번 안 사줬으면서 나한테 뭐가 서운해서 이러냐? 내 친구들이 나한테 너는 귀한 막내딸 시누이라 새언니들한테 대접만 받겠다 말하는데 너무 서운하다. 친구들 새언니들은 비싼 화장품도 사다 주고 가끔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다더라. 집에 맛있는 반찬도 자주 해온다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조카에게 사준 것들 생각나는 대로 열거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새언니한테 팬티 한 장을 못 받아봤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카 행동을 보면 아나무인인데 앞날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어른들 무서운 줄 모르고 어른들을 자기 비위나 맞춰주는 사람들쯤으로 생각하는데 언니는 여왕이고 아이를 공주라 착각하고 사는 것 아니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한테 서운하다 하는데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면 되겠냐 했어요. 내가 언니 만날 때마다 조카한테 뭐 먹이냐, 간식은 뭐 먹이냐, 잠은 몇 시에 재우냐, 학습지는 뭐 시키냐 하면서 끊임없이 신경 써주고 잔소리해주면 되겠냐 했더니 새언니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새언니가 시댁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런 소리를 하겠냐는 것도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손녀를 봐줬는데 새언니가 엄마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을 했냐고. 오빠랑 새언니가 맨날 먹고 살기 힘들다 소리만 했지 부모님 용돈을 한번 드려봤냐고. 다른 집들은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드린다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자기 딸을 공주 대접 안 해준다고 불평만 하니 애가 저리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자기 아이를 나쁘게 말했다고 세상을 잃은 듯이 울더군요. 저희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큰오빠에게 너희가 분란을 일으킨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정신을 차리던지 아니면 다시는 오지 말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카도 손 많이 갈 나이는 지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요. 엄마는 큰오빠에게 자식 예쁨 받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끄럽게 울지 말고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큰오빠네는 저희 집에 2달 가까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손녀이지만 학을 뗐는지 조카를 그닥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첫 손주의 첫 조카라고 아이를 그렇게 떠받들어야 한다는 새언니의 생각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아이는 공주이고 자기는 왕비인 것 같은 행동, 공주를 떠받들지 않으면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큰오빠네가 저희 집에 다시 오게 되더라도 저는 대면대면 아는 체도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했나요? 너무한 고모인가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은 좋은 마음으로 신우 외식시켜 주었다가 나쁜 새언니로 몰리는 와중에 시어머니를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한 지 6개월 된 여자입니다. 신우 데리고 외식시켜 주러 나갔다가 저만 나쁜 년도였네요. 손위로서 속 좁은 짓 한 며느리가 되었고 분명 신우가 개념 없는 행동을 한 것인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사과를 하고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아, 이혼 생각 절실했습니다. 남편이 가족끼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윗사람이 넓은 마음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래서 저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과할 때 시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질 뻔 하셨고요. 며칠간 알아누우셨대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누뚱이 신우가 있는데 저보고 데리고 나가서 한번 먹고 싶다는 것을 사주라고 부탁을 하신 건데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은 시어머니는 익숙치가 않으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신우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종종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긴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시댁에 가서 신우를 만나 데리고 나왔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가고 싶던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먹을 것을 고르는데 신우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더군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전부 먹고 싶다 하길래 다 시켜서 같이 먹자고 했죠. 저는 신우가 여러 가지 시켜서 저랑 함께 먹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신우는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음식을 왜 나눠 먹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 개를 다 먹으려고 시키는 것이냐 물었더니 이런 곳에서 음식을 다 먹으려고 시키는 것이냐며 신경질을 내더니 자기를 돼지 취급한다고 투덜대더군요. 그러더니 뚱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가격을 떠나서 다 먹지도 못할 것을 혼자서 세 개나 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나눠 먹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저에게 성질을 내더군요. 외식하러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어야겠냐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두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세 개를 다 시켰고 저는 따로 파스타 하나 시켰어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분위기로 식사를 끝냈습니다. 신우가 먹은 것을 보니 스테이크만 다 먹었고 나머지 반 이상은 남겼더라고요. 파스타는 한 젓가락 먹은 정도였어요. 진짜 신우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얘랑 같이 뭔가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애를 데리고 나가서 구박을 하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그날 집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새언니가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요? 이 일로 아버님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그냥 저에게 사과하고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할 말을 잃었네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 말, 가족 간에 뭐 잘잘못을 따져야겠어. 한쪽이 화가 났다고 하면 사과하면 좋잖아. 이러는데, 잉? 이건 뭔 소리? 했네요.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하셔서 얼른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그날 저에게 자기 부모님도 자기도 제가 사과하고 끝내길 바라는데 그렇게 버티는 네 고집 참 대단하다 하면서 비꼬더군요. 여기서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애가 어려서 뭘 모르면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 줘야지 말도 안 되는 꼬장을 받아주면 애가 뭐가 되겠냐고 하면서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새언니가 돼서 어린 신우 좀 감싸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데 이게 감쌀 일이냐며 끝없는 논쟁을 했네요. 그 뒤로 이틀간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이게 정말 이럴 일인가 했습니다. 신우가 개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시부모님 평소 행동으로 봐서는 제가 이번에 사과하면 앞으로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에게 사과시키고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 탓을 하면서 저를 굴복시키려 들 것 같은 느낌? 솔직히 패밀리 레스토랑이 백반집도 아니고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렇게 남편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나쁜 년 취급을 받으니 정말 이혼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신우 말대로 외식이란 게 기분 좋자고 하는 것은 맞죠. 근데 그 돈 신우가 내나요? 지 돈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3개나 시켜서 반도 못 먹고 남기는 것 자체가 가정교육의 문제인데 그런 개념 없는 짓을 한 신우에게 저보고 사과를 하라니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편드는 남편 때문에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삐져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우에게 가서 사과하면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된다고 하더니 저에게 이제 버틸 만큼 버텼냐고 비아냥대더군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신우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퉁명스럽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또라이 새끼.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갔는데 시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신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잘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신우 방에 가서 신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신우는 안 나온다고 하는 걸 시어머니가 강제로 데리고 나오듯이 데리고 나오는데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 기분 나빴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시선을 피하면서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아가씨 하자는 대로 말없이 다 할 테니 그만 마음 풀라고 했죠. 신우는 여전히 대답 없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기분 풀어주라고 계속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휴, 제가, 아휴, 휴, 휴, 제가 뭘 모르고 제 고집만 부렸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셨습니다. 아가씨가 좀 모자라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아픈 손가락인 줄 모르고 제가 사과 안 하겠다고 이 사람과 싸우고 그랬거든요. 했더니 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계속 말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모자란 행동을 하면 집에서는 혼을 내고 가르치고 했을 텐데 20살짜리 아가씨가 이런 모자란 행동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좀 길게 말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저에게 아가씨한테 사과하라 했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만 따져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알겠다고 아가씨가 좀 모자라서 집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저를 째려보더군요. 유치원생 아이가 신우가 한 행동을 해도 보통 부모들은 혼내켰을 텐데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 저도 화가 나서 사과 못한다고 남편과 싸우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신우가 좀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면 부모로서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셨겠냐고. 남편도 자기 동생이 개념 없는 모자란 행동을 했는데 저한테 사과하기를 강요했겠냐고. 이제는 다 알겠다고 말했더니 신우가 울면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냐고, 제가 모르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기 방에 가서 엉엉 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려 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아가씨 상태도 모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긴 하지만 아가씨가 대학도 가고 그래서 저는 정상적이지 못하던 걸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뒷목 잡고 계셨어요. 집에 오는데 남편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차에서 계속 말했어요. 신우 상태도 모르고 행동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런 부분을 진작 말해주지 가족끼리 그런 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냐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20살짜리 신우가 울고불고 했다고 저한테 사과하길 바라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이 결혼 생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손아래 신우와는 제가 윗사람이니 마음 넓게 사과하라 했는데 손이 신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가 아랫사람이니 먼저 사과해라 이랬겠죠. 남편이랑은 얘기 중이에요. 남편은 멀쩡한 애를 바보 만드냐고 말하는데 저는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딴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시어머니와 당신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나에게 사과를 강요하길래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 보니 신우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일반적인 가정교육 받고 자란 성인이 식탐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엄마한테 가서 울고불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했거든요. 거기에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우가 경계선 지능장애 정도로 이해했다고, 그게 아니었냐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신우가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건데 내가 사과하게 만든 것이냐고 난리 한번 쳐주었습니다.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솔직히 신우가 모자란 사람이라기보다는 무개념이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무개념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제가 한 방 먹여준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신우를 모질이 취급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순진한 척하면서 시어머니 계속 뒷목 잡게 해드리는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도 않네요. 이번 사연은 얘랑 아버지의 전화 강요 사실을 알고 쓰니님 아버지가 얘랑과 얘랑 아버지를 참교육하고 파혼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직장 다니는 흔녀입니다. 지난 설날 지나고 헤어진 남친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판에 고민글 올렸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정신 번쩍 들어서 개념 제대로 갖추고 있다가 전 남친과 헤어졌어요. 전 남친이 그때는 살짝 붙잡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자꾸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직장 동료들 보기도 그렇고 많이 난감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 남친 아버지와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친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편의상 전 남친이라 할게요. 원래대로라면 전 남친과 저는 올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견례도 대충 작년 추석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요. 전 남친의 아버지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얼굴 자주 비출 것과 전화 자주 드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저는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전 남친도 자꾸 물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빠랑 통화 잘 안 해? 아빠가 물어보던데 너 요즘 바쁘냐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저냥 넘어가다가 한 번 남친과 말다툼을 했어요. 제발 이런 걸로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전화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전 남친이나 아버님이 그런 문제로 강요하고 눈치를 주니 더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한번 드리던 전화도 안 하게 되고 찾아뵙지 않게 되었어요. 이 내용으로 판에 고민글 올렸다가 엄청 욕먹고 정신 차렸네요. 너 무슨 하자 있냐서부터 시작해서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너네 부모는 아냐? 이런 말들까지 마음에 콕콕 박히는 말들. 그때는 속상하기도 했지만 댓글 적어주셨던 분들께 지금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년 추석에 아버님이 와서 인사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전 남친 집에 갔었습니다. 전 남친 집이 큰 집이라서 친척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남친이 원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전 남친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비 며느리로 왔으면 부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친척 어른들께 밝게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있다가 가면 어쩌냐고 하시더군요. 저 그때 정말 정신없었어요. 친척 어른들과 전 남친의 사촌들, 조카들 소개받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암튼 그랬습니다. 저는 전 남친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고 명절에 그렇게 찾아뵈었던 것인데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상견례를 하려고 했는데 전 남친 할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상견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참 잘된 일이었죠. 그리고 설날이 다가오는데 또 전 남친은 제가 자기 집에 인사를 드렸으면 하더라고요. 추석 이후에 전 남친 아버님께 전화도 잘 드리지 않았고 거의 찾아뵙지도 않고 있었어요. 보나마나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전 남친과 헤어질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맞춰드리지 않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설날 며칠 전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직접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문자로 하려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겨우 전화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상냥한 말투로 이번에는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땡땡이한테 너 안 온다고 들었다. 그래서 한 소리 했는데 조만간 오면 너희 둘이 한번 혼나야겠다. 이러시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혼날 일을 한 것이 없는데 혼내시려 한다면 못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남친 전화가 곧바로 오더라고요. 어른이 혼내시면 혼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는데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다투기 싫고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전 남친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 아버님의 언행, 중간에 있는 전 남친이 취한 태도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전 남친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아버지가 너에게 부담 주는 일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랬나 봐요. 제가 바보였죠.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바로 바뀔 남자였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전 남친은 제 말을 다 듣고 본인 아버지가 서운하게 생각하신 부분을 말하더군요. 자기가 제 편을 들지 않은 이유는 결혼 전에 제가 잘못하는 부분은 결혼한 후에도 잘못할 것 같아서였다고 하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전 남친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뭐라 저를 설득하려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바로 부모님께 있었던 일 모두 말씀드리고 결혼 없었던 일로 해야겠다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화가 나셔서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으며 지금까지 참고 있었냐고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놈이 사람이겠냐고 하면서 당장 남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둘이서 알아서 헤어지게 둬야지 우리까지 나서면 그 집과 똑같은 거 되는 거라고 말리셨어요. 저희 아빠는 할 말은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잘 것 같다고 당장 전화하라고 하셔서 마지못해 전화를 걸어드렸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친 아버지에게 며느리는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전화 안 한다고 구박을 했냐고 못 배운 티를 내는 집구석에는 우리 딸 못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지만 당신 아들도 제정신 아니라고 하셨고 당신네 부자 다시는 우리 딸에게 누구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전화기를 뺏어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아빠가 통화한 내용 녹음된 거 들어보니 전 남친 아버지 말투가 참 어이없더라고요. 저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권위적이던 말투가 저희 아빠가 막 화를 내니 쩔쩔매는 말투로 바뀌어 있더군요. 저희 아빠와 통화하고 전 남친은 저에게 문자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우리는 끝났고 우리 아빠가 화가 나서 다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문자 왔는데 우리 정말 이렇게 헤어질 거냐고 하더군요. 답장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 남친에게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무서워서 그런지 문자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마음 풀고 다시 잘해보자고. 답장도 안 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 온 거예요. 저에게 얘기 좀 하자는데 저는 할 말도 없고 우리 다 끝난 거라고 했더니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뿌리치고 동료들과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무서웠어요.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저는 바로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아빠가 당장 걔네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저와 엄마는 말렸는데 아빠는 막무가내로 걔네 집 주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소 알려드렸는데 아빠가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더니 너네 집 주소 이거 맞냐고 묻더군요. 너는 왜 우리 딸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사람을 망신을 주냐고 내가 너네 집 찾아가서 나도 너와 너네 부모 망신 좀 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남친은 다시는 안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아빠는 너 지금 집이냐? 집이 아니면 지금 집으로 가라. 너네 집에서 보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라고 해서 걸어드렸더니 당신 아들 왜 자꾸 내 딸 회사에 찾아가게 하냐?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라.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지금 찾아가서 한번 따져봐야겠다 하셨는데 전 남친 아버지는 다시는 아들이 저를 찾아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전 남친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한 번만 더 우리 딸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났는데 전 남친이 문자도 안 오고 회사에 찾아오지도 않네요. 남친 한 번 잘못 사귀었다가 부모님 속상하게나 해드리고 불효가 따로 없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몇 번 뵙지도 않은 남친 아버지에게 애교 떨며 전화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전 남친 아버지는 왜 그런 걸 저에게 바라고 강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친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도 저는 결혼해서 시부모님께 예쁨 받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의 안부 전화 강요로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꽤 있던데 제가
전 남친과 결혼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앞으로는 더 단단해지려고 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차별해놓고 바라는 것은 많길래 친가 친척들 앞에서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쓰니님 어머님도 시원해 하신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사연만 듣고 가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리 잘 살지 못하는 친가와 어느 정도 잘 사는 외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종교활동으로 봉사를 하다가 만났답니다. 아빠는 가난한 집의 장남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빠는 친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을 했답니다. 학력이 낮아서 직장에서 박봉으로 참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외가의 도움으로 차를 가지고 집이 생기고 근래에 와서야 사업 수완이 좀 생겨서 숨통이 트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친가는 그야말로 지병이 있는 할아버지와 툭하면 몸이 아픈 할머니, 특히 할머니는 별다른 병명이 없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진료비를 몇십만 원씩 자식들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두 분의 병원비는 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 형제들이 부담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크고 나서 보니 아빠는 항상 능력 없는 부모를 대신해 온갖 집안일을 다 했고 장남이라 온 식구를 먹여 살려 다른 동생들이 고등학교라도 나오게 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할머니는 아빠와 작은아빠를 불렀고 저희 가족은 매주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친가에서 한나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가에 있는 시간 동안 엄마는 밥을 2번 차렸죠. 설거지, 커피, 다과상, 집 청소까지 어린 마음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할머니 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물론 아빠도 엄마를 많이 도왔습니다. 당시에 미혼인 막내 삼촌과 고모가 같이 살았는데 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댁에 있는 시간 동안 저와 동생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TV라도 보면 얌전히 있을 수 있는데 TV가 있는 방은 삼촌이 늘 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고 거실에 있는 TV에서는 늘 진품명품과 전국 노래자랑만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멍하게 있어야만 했죠. 어떤 방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안 되었어요. 삼촌과 고모가 화를 냈기 때문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놀면 뛴다고 혼났고 매번 그렇게 혼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한 것은 어른들 입맛에 맞는 음식밖에 없어서 저랑 동생이 그나마 먹을 만한 계란을 먹으려 하면 눈치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먹을 것으로 받은 서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번은 두부조림이 그나마 먹을 만해서 먹었더니 삼촌이랑 고모 먹을 것까지 다 먹는다고 눈치를 주더군요. 엄마가 불고기를 하면 불고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으로 거의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유는 전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 자는 삼촌이 먹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친가가 싫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촌끼리 저희는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종사촌들에 비해 차별을 받았어요. 두부조림, 불고기 등의 메인 반찬은 저와 동생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지만 둘째 고모의 자식들은 마음껏 먹어도 뭐라 안 하시더군요. 고종사촌들과 먹을 것으로도 차별받았지만 세뱃돈으로도 차별을 받았어요. 저희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세뱃돈으로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없는 집이라 금액을 적게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고종사촌들과 금액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도 상처가 되었나 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외가가 이민을 간 나라로 가서 외가의 도움을 받아 유학 생활을 했어요. 제가 외국으로 간 이후에도 엄마나 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친가는 여전했습니다. 일요일에 저희 가족이 친가에 갔더니 장롱 안에서 꽃감이 발견되었대요. 개미가 우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우리 가족 몰래 장롱에 숨겨놓고는 깜빡한 것이죠. 꽃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 식구 주기 싫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도 무사히 마치고 대학도 마치고 현지 한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인사차 들렀을 때도 참 어이없었습니다. 친가와는 몇 년 동안 교류도 없었어요.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유학 중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면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기대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차별을 하고 혼내기만 했던 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친가에 뭔가를 사가지고 간다는 것은 외가의 돈으로 친가에 해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싫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려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는 싫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친가 사람들에게 남편을 인사시키기 위해 한 식당에 갔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엄마가 계산했어요. 쥐뿔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본인들이 사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면서 제 남편에게 좋은 집에 장가드는 거라고 얼마나 열변을 토하던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요. 대대로 양반 집안이고 조상 중에 좌의정이 있었고 어쩌고 하시더니 좋은 집안과 결혼한다면서 제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던 할아버지 때문에 그때 아주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면 돈은 없더라도 정신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어야죠. 순하기만 한 제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웃기만 하다가 며칠 뒤에 직장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 댁에 친가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에구 나는 언제 땡땡이 덕을 보나 비행기는 언제 타보나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제가 그랬어요. 차별이란 차별은 있는 대로 다 했으면서 제 덕을 보겠다고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집안 좋고 대기업 다니는 손녀 사위 드린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할머니, 할머니가 미워한 손녀 덕 볼 생각 말고 할머니가 예뻐한 아들, 딸, 손주들 덕이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외가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차별받은 기억밖에 없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번 돈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막내 고모와 막내 삼촌은 벙친 표정으로 눈만 껌뻑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내 고모에게 그랬어요. 고모랑 삼촌은 우리 엄마 아빠 덕을 보고 자랐으니까 갚아야 할 게 많겠네. 내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 잘 못 챙기니까 대신 좀 챙겨줘. 설마 부모보다 더 은혜가 깊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은망덕하지는 않을 거지? 이랬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산 것, 내가 차별당한 것들에 대한 울분이 말 몇 마디로 풀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울분만 쌓이게 만든 당사자인 할머니가 어떻게 제 덕을 보자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야 엄마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어 할머니에게 싫은 말도 할 수 있고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살가움을 많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라도 바라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외가 쪽만 챙기고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묻더군요. 너 할머니한테 덕 볼 생각 말라고 했다면서? 이러시길래 그렇다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에게 말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는 엄마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했더니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잘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기댈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빠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엄마는 절대 모실 생각 없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대요. 친가에 가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랑 제 동생이 하도 차별받고 자라서 엄마도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아빠와 작은아빠는 그동안 본인들이 집안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혜택 다 받고 돈도 어느 정도 버는 막내 삼촌이나 고모들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받는 것밖에 모르는 막내 삼촌이 모시긴 누굴 모시겠어요? 고모들은 아들들이 모셔야 한다는 원론을 들이대고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 불공정한 처사를 하시더니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네요. 언젠가부터 가끔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요. 자상한 말투로 제 안부를 물으시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적지 못한 말도 정말 많지만 속풀이는 된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말끝마다 며느리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던 시부모님에게 몇 배로 되돌려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입니다.
지난 주말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신우에게 가정교육 좀 해주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몸싸움이라도 하려는지 달려들고 시부모님 표정은 정말 볼만했네요. 며느리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시아버지, 시아버지 따라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 시부모님한테 무슨 소리 할지도 모른다고 신랑만 잡고 넘겨왔는데요.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키셨네요. 이런 메시지를 시부모님께 전달하는 방법. 하지만 내 마음속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을 함께 배출하는 것이라 오버를 한 만큼 시부모님 속은 더 뒤집어졌을 거예요.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가정교육, 크게 웃었다고 가정교육, 설거지 얼른 나서서 하지 않았다고 가정교육, 말끝마다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성격이 소심해서 말대꾸나 항의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을 알았다면 파혼을 하던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던가 했을 텐데,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 없다가 결혼하고 나니 시작되더라고요. 반발도 못하면서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는 싫은 마음 한가득이었어요. 아버님은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는 왕족의 후손이다. 족보가 어떻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 우리 성씨를 가진 사람치고는 쌍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없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 못하지 않을까요? 조선 초기에만 해도 얼마 안 되던 양반의 수가 조선 후기에 가면 반이 넘는데 말이에요. 그럼 다 족보는 주작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집안 성씨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버님이 한 번은 본관을 물으시길래 대답해 드렸죠. 무슨 파냐고 물으시는데 모른다고 말했다가 가정교육 소리 듣고 확 짜증이 났네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어머님도 가정교육 어쩌고 하시고 신우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 이혼까지 떠올랐습니다. 매번 이 일 가지고 신랑에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시댁에 안 가겠다는 결심을 신랑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마음이 약해서인가 다시 또 시댁에 가게 되고 가서 기분 상하고 돌아오며 우유부단한 제 자신을 자책하며 스트레스 받고 반복이 되었네요. 저희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린데 결혼은 저희보다 먼저 했어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20분 정도 걸리고 신우의 집은 좀 더 멀어요. 그런데 아이 데리고 뭘 그렇게 친정에 길을 쓰고 오는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아버님보다 옆에서 같이 정신승리하는 신우가 더 얄미울 때도 많았네요. 사람이 싫으니까 먹는 것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신우는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아버님도 그렇게 드시고요. 신우 아이가 큰 소리로 우는데도 아버님과 신우의 쩝쩝 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잘 들렸습니다. 빵을 먹어도 그렇고 물을 마셔도 꼭 마무리로 쩝쩝 소리를 내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대화를 하면 아버님과 신우의 쩝쩝 소리가 안 들리다가 대화가 끊기면 둘이서 제 귀에 대고 쩝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면을 먹으면 후루룩 소리가 추가되어서 더 짜증이 났어요. 아버님과 신우는 뜨거운 것을 어찌나 그리 빨리 먹는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그 속도에 저도 마음이 급해질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먹을 때 조용히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별로 없지만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음식을 조용히 오물오물 먹습니다. 단지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삼키고 나서 얘기하라는 말씀은 몇 번 듣고 자랐죠. 라면이나 뜨거운 국수를 먹을 때도 후루룩, 파스타를 먹을 때도 후루룩 소리를 내는데 파스타는 국물이 없어서 금세 식잖아요. 뜨겁지 않은데도 후루룩 소리를 일부러 내는 것처럼 먹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시댁에서 점심에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뜨겁지도 않은 비빔국수를 신우가 열심히 후루룩거리면서 먹더라고요. 아버님은 신우와 비교는 안 되지만 후루룩 쩝쩝 소리를 내시며 드시는데 시끄러워서 못 먹겠더군요.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 좀 조용히 먹어주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신우는 면 요리는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넌 이제 아버님이 용서 안 하실 거다 했는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계셨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신우에게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은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다고 적힌 것을 보여주었는데 신우는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다시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제가 아가씨, 밖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속으로 욕해요. 했는데 순간 분위기 싸. 솔직히 이때 소심한 성격에 저 정말 떨렸습니다. 떨리면 말을 못하는데 떨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더 컸나 봐요. 아가씨와 밥 먹을 때마다 쩝쩝거리고 과자를 먹을 때도 쩝쩝거리는 게 같이 밥 먹는 사람 얼마나 입맛 떨어지게 하는 줄 아냐고 정색하고 말했죠. 아가씨는 아이도 있는데 아이가 보고 배울까 겁나지도 않냐고 했더니 신우가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놓더군요. 그리고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 안 하는 걸 가지고 언니가 뭐라 하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되려 큰 소리 치는 것도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신우 남편이 신우를 말리고 있는데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윗사람에게 달려들어요.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요? 하고 말했네요. 시부모님 표정 참 심각했어요. 신우는 소리 지르고 저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계속 저는 가정교육 운운하며 말을 받아쳤는데 그러면서 시부모님 표정을 보고 너무 통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올 때 제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밥 먹을 때 아가씨가 하도 시끄럽게 먹길래 좀 예의를 가르치려다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윗사람에게 예의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이라 포기해야겠어요. 이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너무 시원했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트집 잡아서 트집 안 잡힐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도 저에게 잘했다고 했어요. 자기도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부모님 앞에서 가정교육 어쩌고 하는 말 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부모님께 몇 번을 말했어요. 며느리에게 그렇게 가정교육 운운하며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시부모라도 가르쳐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시댁에 가면 앞으로 남편과 신우에게 지적할 것이 보일 때마다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지적하려고요. 신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 사연은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막대한 아내를 시원하게 쫓아낸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미혼이라고 해야 할지 돌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쨌든 싱글이 되긴 했네요. 지잡대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7년간 다녔던 첫 직장의 사장님은 교묘한 방법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주었지만 그저 일만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원이라 봐야 10명도 안 되는 작은 유통회사였습니다. 7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해서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안면을 트고 지냈던 회사들 거래처들이 저를 좋게 봤는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제 사업은 금세 자리가 잡혔고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임들도 제 업체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채용을 하고 그 친구들이 성심껏 일을 해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알아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었지만 제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나가 2명이 있고 누나 둘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어머니와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모실 예정이고요. 거래처에 호영호재하는 직원이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에 몰두해서 15년 가까이 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네요. 소개를 받은 그 여자는 미모도 미모였지만 말을 참 상냥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 말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번을 만나고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3달 만에 제 아내가 되었죠. 연애할 때 아내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집안 사정도 어려웠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으니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호텔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식을 원했고 저는 실속 있게 그냥 스몰 웨딩을 하길 원했는데요.
아내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겨울에 해서 웨딩홀이 비수기였던 관계로 그나마 호텔 웨딩홀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반지, 폐물 모두 꽤 비싼 것들로 해주었고, 장인에게는 명품 양복을 한 벌 해드렸고, 장모에게는 꽤 유명한 한복집에서 한복을 한 벌 해드렸습니다. 결혼 후에 살 집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으로 정해져 있었고, 아내는 모은 돈이 없고 처가에서 지원을 해줄 형편도 안 돼서 혼수 같은 것을 아내가 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있던 가전들 중에서 낡은 것들은 바꾸고 화장실 정도 새로 단장하고 도배, 장판을 해서 어느 정도 신혼집 분위기가 나도록 꾸몄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모든 비용을 제가 하고도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 관심도 없고 결혼은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요. 게다가 제가 신우 2명의 홀시어머니라는 결혼 상대로 가장 기피하는 남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첫 만남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다고 말했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 빨리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은 정말 몸만 와주어도 저는 감지덕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저와 결혼 상대가 될 세대의 여자분들이 누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더 맞춰주고 더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누나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라서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70대 후반이신데요. 젊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삼남매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좀 약하십니다. 허리도 좀 굽으셨고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계속 모시고 살 것이라는 말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혼자 밥해 먹고 있는 게 뭐가 어렵냐며 작은 집이나 하나 얻어서 나가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어머니로 인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저의 결혼 생활에 누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아내가 한 말들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여자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아내가 원하는 유럽 여행 14박 15일을 다녀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자와의 결혼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시고 살 생각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장모는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고생을 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꼭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장모님께 결혼 비용도 제가 다 부담을 했고 결혼할 때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으며 아내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내가 내 편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장모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장인과 장모에게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불편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며느리는 불편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모도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일이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제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이 있는 날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저녁 차리기 귀찮으면 어머니와 외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아직 낯선데 둘이 밥을 어떻게 먹냐며 처가에 가서 밥을 먹고 있을 테니 회식이 끝나면 데리러 오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어머니와 둘이 있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와 아내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집을 청소하셨는데 아내가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구박을 한 거였습니다. 저도 눈이 많이 나빠서 아는데
안경을 쓰지 않고 청소하는 것이랑 안경을 쓰고 청소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청소를 할 때 먼지가 잘 안 보여서 깔끔하게 청소를 못 하셨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아내는 그렇게 청소를 할 거면 하지를 말지 그게 뭐냐며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를 부려먹고 싶으시면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시던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그냥 막 더럽게 청소를 하시잖아 하면서 아내는 씩씩대더군요. 어머니는 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때 바보같이 누구의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아내가 화가 나서는 저에게 냉장고를 정리하라더군요. 자기는 못한다면서요. 냉장고에서 나는 묵은지 냄새가 너무 싫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어머니를 작은 집을 얻어드리자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이었죠. 그날부터 저에게 툭하면 어머니와 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체근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 앞에서 못 들을 것을 들어버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혼내듯이 말하는 것들이 다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걸레질 하세요. 저기도요. 어머니 오늘은 씻으셨어요? 아, 진짜 냄새가 더럽네. 네, 바로 아내가 어머니를 청소시키면서 구박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내는 얼른 어머니의 손에 있던 걸레를 뺏어들고는 TV와 TV 다이를 닦는 척을 하더군요. 청소를 지금까지 하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껏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청소를 시키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걸레를 저에게 집어던지면서 그럼 자기가 하던가 하더니 자기는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냄새나고 역겨워서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뺨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더군요. 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우리 엄마가 네 몸종이냐? 너같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인간하고는 나도 안 산다, 안 살아. 너 우리 엄마 부려먹고 네 화풀이 상대 삼으려고 이 집에 들어왔냐? 너 같은 년이랑은 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서는 때려보라는 듯이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저한테 맞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심상 같았어요. 저는 장바구니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아내의 물건을 모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떨고 계시고 아내는 저에게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발광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아내는 이게 다 저 노인네 때문이라며 어머니에게 눈치껏 이 집에서 나가 살았어야 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짐이 든 가방과 아내를 집 밖으로 모조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결혼할 때 나는 너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줬어. 너희 부모님께 용돈도 꽤 드리고 네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주고 결혼한 거야. 내가 너 어디서 보쌈해 왔냐? 어떻게 이렇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너 같은 쓰레기랑은 잠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여기 네 물건 가지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악에 받쳐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 엄마를 내보내야지 왜 자기를 내보내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같이 후질구레한 남자랑 누가 결혼하겠냐며 자기니까 결혼해 준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마음만 먹으면 또 결혼 못하겠냐?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속여서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거야. 내가 일만 하느라 순진했지. 그냥 잔말 말고 꺼져.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내가 제가 없을 때 어머니에게 막말을 참 많이도 했더군요.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저희 어머니에게 시키고 아내는 방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하고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단이 난 거니까요. 2주 정도 뒤에 장모와 아내가 찾아와서 저에게 싹싹 빌며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 짓을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이 많은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는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저와 어머니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어머니가 그걸 왜 감수하냐고 했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당신 딸 같은 거지근성에 막되먹은 여자 집에 적선하려고 돈 버는 줄 아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가식이 아닌 진실되고 착한 여자를 잘 구별해서 만나 결혼할 것이니 되먹지 못한 딸 결혼시키려면 기본부터 전부 다시 가르쳐야 할 텐데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노력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두 모녀는 처진 어깨로 돌아서서 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제 사무실로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두말 없이 그럴 일 없다고 말하고 등 떠밀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네요. 그 모녀 앞에서는 강하게 말했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상처받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겠습니다. 제 상처도 치유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소연이나 하려고 여기 글을 올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베풀 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더니 마음이 편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댁에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호구짓은 이제 그만하려고요. 베풀 줄 모르는 시댁에 이제는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아쉬워하세요?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했고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겠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거의 둘만의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고 두 아이 키우며 궁상맞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아끼고 아껴 처음에 빌라 전세로 시작해 지금은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전세 사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1,000만 원 지원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린이집 영아반 보내며 남편과 둘이 열심히 벌고 아끼고 모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양가의 용돈 2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 빌라 전세와 아파트 전세의 차이 꽤 큽니다. 현재는 투자 가치를 생각해 아파트 전세 빼서 빌라 자가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가는 짧은 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아이들도 좀 커서 돈 많이 들어갈 시기이기도 하니 돈을 많이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친정 부모님 저희가 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려고 하셨습니다. 매달 친정에 드리는 용돈은 아이들 만났을 때 용돈을 주시거나 치킨, 피자 등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친정 부모님은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더 베푸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100만 원씩 큰 돈을 주셨어요. 100일이나 돌 이외에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적지 않은 돈을 주셔서 결혼 후에도 저희는 친정에서 지원을 받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은 홀시어머니만 계세요. 아주버님도 일찍 결혼했고 막내인 남편까지 출가시키고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매달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고도 무슨 때가 되면 선물도 챙겨드리고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반찬도 해다 드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했어요.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답례도 물론 없으셨죠. 손주들을 만나도 용돈 한 번 안 주시는 것은 좀 기분상 그렇기는 했지만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1박 2일씩
2박 3일씩 있다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와 계시면 저는 진짜 성심으로 대접했어요. 첫째 낳고 저는 돈이 아까워서 산후조리원에 일주일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2주간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우겨서 일주일 있다 나왔어요. 아이 낳고 열흘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저와 아이 돌봐준다고 친정엄마가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좀 나중에 오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오셔서 결국 2박 3일 저희 집에서 저에게 대접만 받다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시고 친정엄마가 다시 왔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내가 딸이었어도 그러셨겠냐고 남편에게 뭐라 해서 아주버님이 결국 전화로 시어머니 대신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저희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찬 투정이나 하다 가셨는데요. 다 떠나서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별로 예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맞벌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다고 안쓰러워하는 말씀이나 하셨죠. 남편은 처음에 제가 시댁에 대해 불평을 하면 기분만 나빠했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면 제가 그만 말하도록 할 궁리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을 하더군요. 처가와 본가가 너무 비교가 되니 아무리 낳아준 엄마여도 좋을 수만은 없었겠죠. 남편이 아이들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우리 아이들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뭐라도 먹이시려고 하고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대로 좋은 분입니다. 제가 산후조리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놀다 가신 것을 대신 사과하실 정도로 도리에 밝은 분이에요.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과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형님이 저는 부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아주버님 댁에 뭘 보내거나 해도 형님은 답례도 없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잘 받았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뿐이고 답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신경 쓰였는지 아주버님은 저희 아이들 만나면 내 조카들 예쁘다고 하면서 용돈을 꽤 주셨어요. 그것도 형님 몰래 주셨죠. 아주버님에게는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생일에 할 것이 딱히 없으면 한 20만 원 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1박 2일 계신다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싫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많지도 않은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슨 때마다 아주버님네 꼭 뭐라도 보냈는데 저희는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작년부터는 아범이 그만하라고 해서 무슨 때에 아주버님네 뭔가를 보내는 것도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시더니 아범이 그렇게 해도 네가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다가는 제가 무슨 죄를 뒤집었을지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드리던 용돈도 이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서 못 드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나 지금까지 결혼해서 정말 할 만큼 했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것 없이 시작해서 아범이랑 같이 벌어서 이제 집도 장만할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 돈 들인 것도 우리만 들였지 아주버님에게 어머님이 받은 거 뭐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씀 한 번 하신 적도 없고 저희와 친정에 답례도 한 번 없었다고 말했어요. 해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오셔서 반찬 투정이나 하시는 어머님께 저도 지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친 것도 지친 것이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더는 할 여력도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듣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와서 저에게 별말 안 하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인정이 없고 도리를 모르는 분이기는 하지만 자기 엄마인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따지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며칠 뒤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로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냐고 하시더군요.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 대우도 안 해주면서 더 요구하려고만 하시니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끊으려고 한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시라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내가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도리만 해야 하냐고 했어요. 이젠 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필요한 것 있으면 아주버님께 말씀하시라고 말했고요. 시어머니가 꼭 답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끔이나마 너희들이 준 돈 잘 쓰고 있다던가 너희가 보내준 거 잘 먹고 있다던가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던 것을 안 드린다고 저희 시어머니 많이 어렵거나 하시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젠 베풀고도 마음 불편해하는 바보 같은 짓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에게 당한 그대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시모 머리채 잡고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줄 알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돌변해서 과격한 모습을 보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이혼했어요. 남편의 과격한 모습도 문제이지만 시모의 무대뽀 같은 말본새와 행동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살았던 신혼집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집이어서 남편은 결혼할 때 들고 온 3천만 원 받고 쫓겨났습니다. 홀시모였고 남편 형제는 결혼한 누나 하나 있었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인지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겠죠. 저는 2명의 오빠와 자라서 여자치고는 성격이 좀 괄괄한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보다 작은 오빠가 더 딸 역할을 잘 한다고 할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안부 전화에 목을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하루라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 잠깐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시어머니를 화나게 만드냐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시어머니란 분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자기 엄마 편든다고 올케를 혼내는 신우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무조건 시어머니 기분을 제가 맞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하루라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신우에게 한 소리 듣는 것뿐 아니라 남편도 저에게 성질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부 전화를 하면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없는 날도 있고 회사가 정신없이 돌아가서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응, 그랬어? 이런 식의 당연한 반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그 리모컨은 박살이 났습니다. 친정 오빠들이 사춘기 때도 하지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일을 하면서 저희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반찬도 해다 주고 주말에는 시어머니 집 청소도 해주길 원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받아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시어머니보다 근무 시간도 훨씬 많은데 제가 왜 시어머니의 살림을 대신해 주어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남편과 함께 한다고는 해도 저희 집 가사일도 제가 주도적으로 했고 남편은 돕는 정도였거든요. 이것을 가지고도 남편은 어른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는데 또 물건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벽에 물건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던진 밥그릇에 가슴을 맞았는데 아픈 느낌은 별로 없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본인도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로 하고 얘기로 잘 풀었는데 처음에 과격한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바로 갈라서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갈라서지 못한 것을 절실하게 후회하게 된 것은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갈라서기 얼마 전에 멀리 사는 신우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신우네 집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서 밤이 돼서야 퇴근을 할 정도로 회사에서 바쁜 기간이었고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하다가 일요일에 딱 하루 쉬는 때였습니다. 힘들어도 일요일에 당일치기로 다녀오자고 한 것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토, 일 이렇게 1박 2일로 신우집에 가자고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해서 저는 좀 어렵겠다고 말했는데 남편과 얘기를 할 때는 남편이 그럼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말을 바꾸고 남편은 토요일에 회사를 쉬고 신혼에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고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제가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던 남편은 또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다 얘기를 했더니 친정부모님과 오빠들이 다 함께 집으로 왔어요. 큰오빠가 남편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데 작은오빠와 아빠가 어차피 갈라설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남편과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했는데 과격한 일이 벌어질까 무섭기도 했지만 의외로 남편은 벌벌 떨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 줄 테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영 남편이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게 안 좋은 것인지 알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었나 보다고 계속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머리채를 잡혔지만 더 있다가는 두들겨 맞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무서워서 함께 못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우리 오빠들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혹시라도 감옥을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그것도 무섭다고 말하고 하여튼 우리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그 집 팔아서 다른 집을 사더라도 일단 한동안은 친정에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도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자기 아들 편에서 얘기하다가 소리나 지르고 욕이나 할 것이 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몰랐던 제 아두남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문자로 이혼할 것이고 내 마음 절대 변할 일 없을 테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에 시어머니의 집으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작은 오빠와 함께 짐을 가지러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왔더군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어떻게 그깟 일로 내쫓을 수가 있냐고 욕을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른이라 큰 소리도 못 내고 좋은 말로 말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과격한 행동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서 갈라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신 남편에게 맞고 살지 않았냐고 아들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아시면서 우리가 갈라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왜 제가 나쁘다고 하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성질 모르고 결혼했냐고 하면서 알았으면 남편에게 고분고분해야지 대들고 그러면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그럼 어머니는 고분고분하지 못해서 맞고 살았냐고 어쨌든 우리는 갈라설 것이니 시어머니 노릇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마누라 머리채 좀 잡은 것을 가지고 폭력이네 어쩌네 하면서 이혼하면 너 같은 애는 10번을 결혼해도 10번 다 이혼할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부 사이를 떠나서 화가 나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맞고 살면서 이해하고 산 것이냐고 했더니 저에게 욕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도 나한테 욕지거리 하는 인간한테 내 성질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니 나가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하면서 나도 성질이 나서 이렇게 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나와 우리 오빠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인데 아들이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왔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저와 오빠가 함께 시모를 때렸다고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네가 나한테 한 짓은 그럼 뭐냐고 맞고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딴 미친 짓을 해서 너희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했고요. 오빠가 전화를 뺏어서 당장 찾아가겠다고 지금 어디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당했던 것은 평생 상처로 남을 것 같아요. 유치하긴 하지만 남편 식구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제 상처가 덜 아플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후에 몇 달 동안 남편이 딴 마음 못 먹도록 저희 오빠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가만 안 두겠다, 회사로 찾아가서 내 동생이 당한 것에 10배, 100배로 돌려주겠다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보여준 과격한 행동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 시모의 말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는 다 잊고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친정에 저주를 하던 불륜녀 출신 시누이를 시원하게 응징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가 하고 다녔던 짓을 전부 알고 있는 저에게 시짜짓을 하던 시누를 얼마 전에 확실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당신 딸 부부 사이 갈라놓으니 시원하냐고 하길래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말하는 것은 신우는 안 해도 되고 저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우리한테 심한 상처가 되는 막말을 할 때 시어머니는 뭐하고 계셨냐고 했더니 한참 말없이 계시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신우와 전화로 한참을 소리 지르며 싸우던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게 다 인과응보야 이 인간 같지 않은 년아 였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저를 원망하는 소리만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신우를 보면 신우는 씀씀이가 참 컸습니다. 신우와 얘기를 해보면 항상 본인이 어디 비싼 곳에 가서 비싼 것을 먹고 왔다는 얘기, 얼마 전에 산 명품백 자랑, 이런 허세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궁상맞게 사는 사람처럼 말하는 신우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우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있는지 의아스러웠는데요. 신우가 직장인이기는 하지만 감당이 안 되도록 돈을 쓰니 저는 막연하게 시부모님이 모자른 카드값을 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신우는 가끔 남동생인 신랑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2, 30만 원, 많게는 100단위까지 빌리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신랑이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우가 신랑에게 빌린 돈을 갚기도 하고 안 갚기도 했는데 안 갚은 적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절대 신우와 돈거래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신랑에게 확답 받아 놓았었고요. 그래도 급하다고 신우가 신랑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신랑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랑에게 제가 화를 내게 된 적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5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신랑이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신랑에게 뭐라 해서 신랑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신우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시부모님에게도 감정이 상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신우가 불륜녀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 거래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유부남인데 나이가 50대 초반이라고 하더군요. 그 유부남의 부인에게 소송을 당해서 법원을 들락거리다가 합의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우는 워낙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이 합의금을 내주려고 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신랑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다가 신우가 상간녀 소송을 당한 것을 신랑이 알게 되고 저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신우는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우 남편인 불쌍한 사람이죠. 저 때문에 신우네는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니 얼마 안 있으면 신우 전 남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우는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유부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부남에게 돈을 받으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씀씀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 월급과 유부남에게 받는 용돈으로도 신우는 씀씀이가 감당이 안 돼서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하고 신랑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신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달라지지 않더군요. 궁상맞게 산다, 옷 입은 것이 촌빨 날린다,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 저희 결혼식에서 제 여동생을 봤는데 어쩜 그렇게 자매가 똑같이 촌스럽냐는 둥, 친정에 대한 막말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화가 나는데 시부모님 앞이라 신우와 싸우지는 못하고 바보같이 집에 와서 신랑에게 화풀이나 했네요. 신우와 만나서 기분 나쁜 얘기만 들으니 못 참겠어서 신랑에게 결혼 전에 신우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우에게 결혼 전에 현금으로 빌려준 것은 됐고 계좌로 이체해준 돈만 갚으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신우가 대뜸 네 마누라가 돈 받아오라고 시켰냐며 외려 성질을 냈다고 하더군요. 신랑은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왜 따지냐고 하면서 둘이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우를 시댁에서 만났는데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안 받고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얘기 중에 아버님이 저희 친정엄마는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엄마가 한 달 전쯤에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바닥에 손을 잘못 짚으셔서 팔이 골절돼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관절은 안 다치시고 수술도 잘 되었다고 시부모님께 경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우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네가 그따위로 심보를 쓰니 부모가 사고를 당하지. 이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저보다 신우와 더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신랑이 지금 뭐라 했냐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는 결혼 전에 불륜녀 소송당해서 합의금까지 주면서 합의한 사람인데 시부모님은 별일 없으시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시부모님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신우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쌍욕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우 남편이 잘 들리도록 신우가 결혼 전에 유부남을 만났던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신우 남편과 신우가 사귀고 있을 때 유부남과 양다리였던 것과 혼담이 오가기 얼마 전에 신우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던 것 등을 전부 말해버렸어요. 신우가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데 신랑이 뭐가 거짓말이냐고 부모님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자기도 합의금을 보태주었는데 누나야말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매 간의 싸움을 말린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말실수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그 돈은 당신이 다 갚아주었는데 그런 말은 왜 하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신우 남편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일은 결혼 전에 서로 다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 신우 남편도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인데 설마 이 엄청난 일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던 사실은 다 지난 얘기이고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한 얘기인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하고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신우 남편이 차가운 말투로 신우에게 가자고 하더군요. 신우와 신우 남편이 가고 나서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는 시부모님에게 다 지난 일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 유부남이 당신 딸에게 곧 이혼할 거라면서 꼬드겨서 순진하게 당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까발려서 속이 시원하냐고 하시더군요.
30도 넘은 사람이 거의 20살 차이 나는 남자가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사귈 수가 있겠냐고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용돈을 받아 쓴 것은 몸을 팠다는 것인데 모르시겠냐고 했어요. 그랬든 어쨌든 형제간의 잘못을 덮어줘야지 그렇게 말을 막 하냐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럼 신우가 저와 친정에 대해서 막말할 때는 어머님이 한 번이라도 말리신 적이 있냐고 화내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신우도 신랑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네 와이프 때문에 자기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남편이 유부남과 양다리를 걸친 누나가 잘못한 것이지 그게 왜 우리 때문이냐고 했다네요. 그리고 신우는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해댔는데, 제가 마지막에 신우에게 한마디 해주고 끊었어요. 신우 소송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면 신우가 유부남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신우 남편에게 꼭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당황했는지 갑자기 말이 없더군요. 그러게 본인이 하고 다닌 짓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잘하지 그랬냐고. 내가 아니었더라도 신우 남편이 언젠가는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네가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서 간단하게 갈라설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우가 하고 다닌 짓을 신우 남편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도 저도 신우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별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신랑은 부모님이 또 저희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이 누나를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우리를 원망하시냐고 말하고 연을 끊을 것이라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다친 것이 딸인 제가 못돼 먹어서 벌받은 것이라고 저주하듯이 말한 신우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신우랑 똑같다고 욕하시더라도 솔직히 저는 신우가 무슨 일이든 잘 안 되길 바라며 살 것 같습니다.